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윤한 2차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원칙적 대응 대신 정치적 해법에 동의하면서 여당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비례후보 선정을 둘러싼 갈등 조금 남아있지만 큰 고비는 넘긴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생 증원에는 속도를 냈습니다. 서울 지역엔 한 명도 늘리지 않으면서 지역에 집중했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정밀한 설계를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단체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국민 생명을 도외시하면서 어떻게 동의를 구할지 의사단체도 묘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27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생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할당됐고 왜 이렇게 늘려야 하는지 정부 발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대 증원이 27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신입생은 2,000명. 정부는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라고 강조하며 지금 같은 의사 수로는 2035년 국민의 30%가 노인이 되는 고령 사회를 대비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2,000명도 최소한의 수치인 만큼 갈등과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0개 의대별 증원 배분안은 지역 의료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가운데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에, 18%인 361명을 경기 인천에 배정했습니다. 반면 서울 소재의대 8곳엔 0명, 즉 1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로써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등 10개 지역의대의 정원이 110명에서 200명 사이로 늘어 135명이 정원인 서울대 의대를 앞지르게 됐습니다. 규모별 격차도 줄였습니다. 총 정원을 지역 거점 의대 200명, 중규모 의대 120명에서 150명, 소규모 의대는 최소 100명으로 조정했습니다.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 관련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현장에서 환자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당연히 현재 의사 인력이 정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환자단체 입장이고. 오늘 배분안을 통보받은 각 대학들은 학칙을 바꿔 의대 정원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각 지역 의대는 새로운 기회를 맞았습니다. 지역 의료를 정상화해 지역민들이 서울의 큰 병원을 찾지 않게 해야 제대로 첫걸음을 떼는 걸 텐데요.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박재훈 기자가 지역 의대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충북의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입니다. 건물 안이 눈에 띄게 한산합니다. 전공의 116명이 거의 대부분 나간 탓에 병상 가동률은 평소의 절반 수준입니다. 의사들이 못 일하다면 의사라면 늘려야지.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밀려 있잖아. 800병상 규모의 이 병원과 연계된 충북대 의대 정원은 49명. 내년부턴 200명으로 4배 넘게 늘어나게 됩니다. 교육부랑 의대랑 잘 협의를 해서 그 시설이나 교원이나 기자재 같은 거 확충해 나갈 계획이 있거든요. 정원이 125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된 전남대 의대입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지역에서도 충분히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분들이 이제 더 나이가 드시고 이제 병원에 치료가 필요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의학 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수들 반응은 싸늘한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양질의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업권을 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교수와 의대생의 반발을 잠재워야 할 숙제가 남은 가운데 정부는 지역의대의 교원과 시설, 기자재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의대의 교수들과 전공의들은 잠시 전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의 배분안 발표에 대한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취재 중인 신경희 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 기자, 전공의와 의사들, 교수들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까?
네, 전공의와 전문의 단체는 조금 전 저녁 8시부터 비상총회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각 의대별 배정안을 확정 지은 만큼 대응책을 논의하고 밤늦게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공의들은 현장 이탈,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을 통해 의대 증원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오늘 총회에선 새로운 방식의 대응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교육 여건을 무시했다며 배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한의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의학교육과 수련체계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협회 반발도 거셀 듯한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 개원이가 중심인 대한의사협회는 차기 회장을 뽑는 대로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입니다. 의협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14만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에 나설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의협 내부에선 강경파가 차기 회장에 뽑힐 것이란 관측이 큽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쯤 집단 휴원이나 휴일 단축 진료 등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단 반발이 전공의와 의대 교수에 이어 개원이까지 확산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취지 중에 하나가 지역 의대생을 늘려서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는 데 있습니다. 핵심은 지역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과연 그곳에 남느냐인데 지금까지 어땠는지 문제는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서울로도 수도권으로도 많이 오잖아요. 네, 최근 10년간 의대 졸업생들이 어느 지역에서 인턴으로 취업했는지 찾아봤습니다. 이 연한색으로 표시된 서울, 경기, 인천의 의대 졸업생들은 96% 이상이 수도권에 남았습니다. 경북과 강원, 제주 등 짙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선 70% 이상이 졸업 후 지역을 떠났습니다. 이탈률이 가장 높은 경북 지역은 이탈자 10명 중 9명이 수도권에 취업했습니다. 결국 수도권에 쏠린다는 건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단 울산 의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졸업 후 취업한 185명 가운데 울산 소재병원에 취업한 건 13명뿐입니다. 울산 의대는 부속병원과 협력병원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습 수업을 서울 아산병원에서 하는데요. 서울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 인턴 취업도 서울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울산 의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대도 수도권에 협력병원, 부속병원 있는 걸 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 사립의대 절반인 9곳이 수도권에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 모두 이번에 최소 100명에서 최대 150명까지 의대 정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칫 수도권 병원들만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동안 병원을 특히 수도권에 많이 지었잖아요. 병상 크고 병상 많고 장비 많고 또 교수들이 있으니까 수련 환경을 평가할 때 보는 기준들이 되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도 지역의대의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서 많은 의사들을 배출하면 그래도 좀 많이 남지 않을까요? 지금하고는 좀 비교해 보면. 네, 이 변호사 사례를 보면 그런 기대가 가능한데요.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 지난 11년 동안 전국 변호사 수는 2배가량 늘어났고 지방개업 변호사 수도 약 2배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대를 졸업한 인턴들은 수련을 위한 병원 시설이 중요한 데다 상당수가 수도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변호사 증언대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입니다. 지역 정원제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내에 정말 전공의가 되어서 수련받고 싶은 그런 병원을 키우는 거, 그거가 같이 되면 서울에 안 올라와도 될 겁니다. 결국 병원도 수도권에 집중하는 걸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의대 정원 큰 논란 속에 진행이 되잖아요. 세밀한 연구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 수 읽기가 쉽지 않은 정치권으로 갑니다. 총선을 3주 앞두고 여권은 대형 악재였던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 사태를 일단 해소하는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황수석이 사퇴하고 이 대사가 귀국하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당정 정면 충돌은 면한 거죠. 지금부터 윤 대통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 당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또 다른 갈등의 불씨는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텐데 먼저 황선영 기자가 오늘 하루 긴박했던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아침 6시 5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황 수석의 이른바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이 불거진 지 엿새 만입니다. 오전 11시 10분쯤엔 외교부가 호주를 포함한 6개국 대사들의 방산협력회의 일정을 공개하며 이종섭 대사의 조기 귀국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대사는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전격적으로 바뀐 건데 황 수석의 사퇴와 이 대사의 귀국을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환영했습니다.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민심에 순응하려는 정치를 한다는 점을 오늘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 주말부터 신속한 조치를 주장해온 여당과 원칙론을 고수해온 대통령실의 대치에 어젯밤까지만 해도 당정 갈등 장기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빨간불이 켜진 수도권 민심에 총선 위기론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총선을 20일 남겨놓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대통령실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민심에 부응한 대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향후 현안 대응이 있어서도 여론을 좀 더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올 걸 왜 그렇게 차일피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공수처에 조사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촉구한 이종섭 대사는 귀국하면 바로 공수처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국방부 관계자들도 조사하지 못한 공수처는 이 같은 이 대사의 소환 요구가 당혹스럽습니다. 이 대사 귀국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흘 전 별다른 입장 없이 호주로 출국한 이종섭 대사는 지난주 공수처가 소환한다면 내일이라도 들어와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어제는 공수처에 조사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사가 내일 귀국할 예정이라며 공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공수처에 빨리 불러달라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사는 다음 주로 예정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뒤 다음 달 10일 총선 때까지 한국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사가 공수처를 방문해 신속한 수사를 직접 촉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사 측은 어제 공수처에 제출한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에 대한 답변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사의 출국 허가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과 입장차를 보였던 공수처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공식 입장을 묻는 언론들의 요청에 현재 수사팀이 보도만 접한 상황이라며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으며 수사 상황에 맞춰 이 대사 조사 시기도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아있죠. 비례대표 명단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비례정당 국민의미래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명단 일부를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사에 나가 있는 김아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비례 명단 논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는 회의를 오후부터 시작했지만 9시가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당초에 호남 인사 한두 명을 조정하는 정도로 오후 늦게쯤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논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좀 규모가 크거나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철규 의원은 비례 명단에 호남 인사와 당직자 출신이 없다고 비판했고 전날 호남 후보들은 명단 재조정이 없다면 사퇴하겠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갈등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철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본인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지 않아 반발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사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 국민의힘은 한몸이라며 인재영입 위원장인 자신이 월권을 하는 거면 한동훈 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 역시 월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정한 뒤 국민의미래로 보내기로 했었다고 주장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고심해서 결정한 후에 국민의미래로 이관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사무총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 일일이 반박 입장을 내지 않겠다며 확전을 자제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강경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배경이 뭔지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홍연주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황상무 수석 사퇴 발표가 오늘 7시 전에 문자 형식으로 왔어요. 도대체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 사의를 수용하는 형식이긴 했지만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입니다. 이미 황 수석은 논란이 된 직후 인사권자에게 거취를 일임을 했고 윤 대통령은 주말을 포함해 거의 매일 참모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로는 어제 이종섭 대사 측이 소환을 서둘러 달라는 촉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을 때 이때쯤 이미 이 대사 조기 귀국은 사실상 방향이 잡혔다고 합니다. 황 수석 사퇴의 경우 어젯밤 늦게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새벽에서야 윤 대통령이 최종 결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렇게 밤사이 전격적으로 결정된 탓에 오늘 아침 이 사퇴 관련 공지가 나오던 순간에도 일부 수석급 참모들은 그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상황이 그럼 상당히 긴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바꿨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다른 방안을 찾았다고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민심의 수용이다. 또 결과적으로는 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총선을 3주 앞두고 다시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저희가 100석 이하라는 여권 핵심부의 판세 분석도 전해드렸죠. 윤 대통령은 그동안 원칙론과 법적 판단을 기준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국민 정서와 여론 수렴에 더 무게를 실은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종섭 대사가 들어오면 일단 도피 논란은 좀 수그러들 걸로 보입니다. 근데 핵심이 그거죠. 수사 외압 논란. 이건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합니까? 네, 지금 고발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조사 속도가 더딘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분명한데요. 이 대사 측과 대통령실에서 빨리 소환해서 조사하라라고 촉구를 하는 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는 남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포렌식 작업 등 자료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향후 수사에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공수처가 6개월 이상, 고발이 6개월이나 지났는데 수사 한 번도 안 하다가 뭐 호주 대사 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 그게 좀 공작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사에 대한 조치가 좀 늦었고 좀 강경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해 9월 민주당이 고발한 이후 공수처는 반년간 소환한 바 없이 출국 금지 조치만 2차례 연장했습니다. 이번에 이 대사가 직접 들어와서 조사를 촉구하면 실제 의도가 뭐였는지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당정 관계 봉합 국면으로 들어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운명 공동체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비례대표 놓고 아직까지 갈등이 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대통령실은 지금 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면서 확실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당의 요구를 수용했으니 당에서도 대통령실의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기류도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개혁이나 물가관리와 같은 정책 의제를 여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당에서도 달라진 태도를 보여야 할 때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갈등이 완전히 꺼진 건지 아니면 다시 또 붙을지 하루 이틀 좀 지켜봐야겠군요. 자,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의 민주당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를 변호했던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사퇴와 공천 취소를 촉구했다는데 조 후보는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을 변호했길래 이러는 건지 최원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조수진 후보가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배심원이 감정이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참여재판이 불리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미성년자이고 일면식이 있는 사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소개한 겁니다. 조 후보는 과거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등학생을 성추행한 강사,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피고인을 포함해 다수의 성폭력 사건 가해자 변호를 맡았습니다. 여성단체는 여성 후보 가산제도가 성범죄자 변호사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라며 후보 사퇴와 공천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조 후보는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조 후보의 발언들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제가 붙고 나니까 왜 유시민 작가님께서 조변은 왜 길에서 배지 줍는다 이런 이제 약간 반농도 하시고 또 박용진 의원을 향해 미랄이 돼서 썩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정치적 언어가 미숙했다며 사과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예상박 선전에 민주당도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지역구도 비례도 민주당에 몰아달라고 강조했고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을 언급한 박지원 후보에겐 지도부가 공개 경고까지 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처음으로 합동 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를 선택하면 행복이 3배, 10배, 100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한편입니다. 아군입니다, 아군.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민주당 후보를 찍어달라는 이른바 몰빵론을 강조한 건데 조국 혁신당 선전에 견제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박지원 후보에게는 해당 행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경고했습니다. 해당 행위에 해당되는 매우 좀 심각한 발언에 해당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코인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까지 입당하면서 더불어민주연합 의석수는 모두 14석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 비례 의석이 줄어들 수 있어 예민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유권자 선택에 맡기자며 비패론으로 대응했습니다. 뷔페 식당에 들어와서 음식을 보시고 본인에게 취향이 맞으면 그 음식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17석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이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야권 내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조국 혁신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공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공천을 신청했다 낙마한 지도부 인사들이 공개 반발한 건데 양양자 원내대표는 명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소아응급학과 의사 출신 이주영 전 순천향대 교수를 배치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최측근인 천하람 전 최고위원은 당선권인 2번을 받았고 또 다른 측근인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도 6번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례대표에 지원한 당 지도부는 모두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다소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더라도 대승적인 측면에서 최고위원 전원이 동의해서 그렇게 그에 따라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양양자 원내대표는 명단에 동의한 적 없다며 전원 찬성이란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반도체를 가장 중요시하는 당이고 그래서 반도체 벨트를 만들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죠. 국민의힘 시절부터 이 대표 측근으로 활동해온 김철근 사무총장도 명단에 포함되지 못하자 여기까지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로 들어가려는 건 처음 봤다고 했지만 김 사무총장은 국민의당 사무총장 출신으로 비례대표가 된 박선숙, 이태규 의원 사례를 들며 기억력이 없는 것 같다고 재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북한 김정은 자녀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김정은이 이남 일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새롭게 파악된 건데요. 최근 둘째인 딸 주애가 공개석상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 이 후계자로 띄우려는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기도 했었죠. 주애보다 어린 셋째 아들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황정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의 딸 주애가 와인색 가죽 코트를 입고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보당국은 김주애 외에 장남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김정은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외국 정보기관과 그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줬고요. 셋째 자녀의 경우 존재는 확인했지만 성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당국이 이 셋째가 아들이고 평양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유치원생 정도의 어린 나이라며 대외석상에서 실수 등 돌발적인 상황을 우려해 외부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정보당국은 현재로선 김주애의 후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북한에서 셋째 아들의 성장 상황에 따라 후계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애가 김여정과 같은 지위에 머무르게 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법무부가 근친혼 범위를 현행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놔 논란이 됐었죠. 여론의 거센 반발에 법무부가 근친혼 범위를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이 논란은 법무부가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민법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조항까지 건드리면서 발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박한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근친혼 법 개정 움직임에 유림단체는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전통적으로 가정문화, 효문화가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가정이 엉클러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법무부는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을 준비해왔습니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근친혼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법무부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4명 중 3명은 근친혼 범위 완화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특위 위원들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다수 위원들은 TV조선에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근친혼 범위를 축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특위는 근친혼을 무효로 규정한 민법 조항을 취소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입니다. 무효로 유지하면 모르고 결혼한 경우에도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헌재 위헌 판결에 따라 정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근친혼 법 조항 개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3년 3개월 만에 또 수감됐습니다. 법원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데에 따른 건데요. 이 법원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조 씨에게 벌금형을 내리는 건 실효성이 없다면서 징역형을 내리자 조 씨는 반발했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보호관찰소 요청으로 경찰들이 검찰청사 앞에 일렬로 서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재판을 받고 나올 때 현장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조 씨는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출소 3년 3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 겁니다. 재판부는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형이 실효성이 있는 제재라고 할 수 없다며 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스스로 벌금액을 정하고 감액을 요구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 씨가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 잘못 만나면 300만 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한 걸 질타한 겁니다. 조 씨는 판사가 선고문을 낭독하는 중에 잘 안 들립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계속 끼어들었고 화가 나서 아내에게 따지려다 집 앞 초소에 간 게 잘못이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텔레비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오길래 화가 나서 초소에 들어간 거예요. 얘기하려고. 조두순은 선고 직후 자신의 형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어제 경찰에 체포됐죠. 오 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10일입니다.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했지만 당시 오 씨는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도 음성이 나오자 경찰은 오 씨를 귀가 조치했습니다. 오재원 선수 본인이신가요? 네, 기사 쓰지 마세요. 혐의 부인하시는 거죠? 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처음 신고한 여성으로부터 오 씨가 필로폰과 함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진술 외에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보하고 어제 오 씨를 체포했습니다. 오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 씨의 모발 등에 대한 국가수의 정밀감정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지금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미국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경기 소식은 잠시 뒤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고 먼저 긴박하게 돌아갔던 경기 전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경기장에 오타니 가족을 해치겠다는 폭탄 테러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고척돔에 다녀왔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고척 스카이돔을 수색합니다. 뛰어난 후각으로 폭탄을 찾아내는 수색견들도 현장을 누빕니다.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이 들어오자 특별 경계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캐나다 밴쿠버 한국 총영사관에 테러를 예고하는 이메일이 접수됐습니다. 경기 중 폭탄이 터질 것, LA 다저스 오타니와 그의 가족을 해칠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계획이 없던 거를 추가적으로 한번 한 거예요. 관객들은 추운 날씨에도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100m 넘게 줄을 서 기다렸습니다. 야구 팬들은 불안감 속에서도 질서 있게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폭파된다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도 많이 하고 안 가야 되나 생각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경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수색 결과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협박 이메일은 지난해부터 우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차례 테러를 예고했던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송됐습니다. 경찰은 일본 경시청과 공조해 발신자를 추적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일본 시모노세키 앞바다에서 11명이 탑승한 한국 선적 수송 선박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상 상황이 매우 안 좋았는데 모두 11명의 승선원 가운데 8명이 숨졌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거친 파도 속에 배 한 척이 바닥을 보이며 뒤집혔습니다. 다급히 출동한 헬기가 아슬아슬하게 사람을 구조해 올립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일본 시모노세키시 앞바다에서 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한국 선박이 전복됐습니다. 탑승자는 모두 11명이었습니다.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8명, 중국인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명은 사망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부는 실종된 2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부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 18일 효고현 히메지항을 출항한 뒤 부산으로 향하는 도중에 악천후로 사고 현장 인근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한국 수송선으로부터 배가 기울고 있다는 내용의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 해역에는 폭풍 경보와 풍랑주의보가 발령돼 있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춘분입니다. 이 서울에는 평년보다 일찍 매화가 피었고 덕분에 여의도 벚꽃 축제도 이르게 개막하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뒤늦은 한방눈이 쏟아져서 떠나는 겨울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의 전령 매화가 청계천을 따라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입구 앞에서 나오다 보니까
외화 향이 확실히 코에 박히더라고요. 엄청. 아, 이제 서울에도 봄이 왔구나. 올봄 서울에선 평년보다 열흘 일찍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카메라를 들어봅니다. 하얀 매화가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출사 나온 겁니다. 벚꽃 개화 시기도 평년보다 빨라질 전망입니다. 부산은 이달 22일, 광주는 28일, 서울은 다음 달 3일이면 벚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순 같은 경우는 1도 정도 낮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1.5도 정도 높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여의도 벚꽃축제가 지난해보다 6일 빠른 이달 29일 개막하는 등 지역 축제도 앞당겨집니다. 기상청 예보 계속 이제 주시하다가 전국적으로 다 앞으로 땡긴 걸로 알고 있어요. 반면 강원도는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26.2cm, 대관령은 24.1cm의 눈이 왔습니다. 가는 겨울과 오는 봄이 뒤섞인 색다른 3월의 하루였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캡슐형 세탁세제 많이들 쓰실 겁니다. 모양이 젤리와 비슷해서 아이들이 삼키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요. 일단 삼키면 목숨까지 앗아갈 정도로 위험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포장 재질 등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안전 기준은 허술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생후 15개월 된 남자아이가 캡슐 세제를 삼켰습니다. 몸속에서 캡슐이 터지면서 호흡 곤란과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중태에 빠진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2주나 치료를 받고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입속에서 터지는 순간에 기도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2차적인 손상 때문에 후유증을 앓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캡슐 세제로 인한 중독 사고가 해마다 수천 건씩 일어납니다. 대부분 젤리로 착각한 아이들이 삼키는 경우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과 유럽연합은 2015년부터 불투명 포장과 쓴맛 나는 캡슐 필름 등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9년부터 비닐 포장이 녹는 시간을 30초 이상으로 하는 등 일부 규제에 들어갔지만 정작 젤리로 착각할 수 있는 투명 포장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젤리 아이 같아요. 취재 결과 온라인에 시판 중인 캡슐 세제 제품 42개 중 24개는 속이 보였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상 캡슐 세제는 약 30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지만 이처럼 쉽게 터지는 제품도 있어 눈에 튀어 들어갈 경우 위험합니다. 환경부는 세제를 비롯해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캡슐형 제품에 대해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AI 시대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필수제입니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AI 반도체 시장의 슈퍼갑으로 불리는 엔비디아의 이 CEO가 삼성전자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하루만 5% 넘게 급등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로운 그래픽 처리 장치 블랙웰을 야심차게 공개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But we need bigger GPUs. And so,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a very, very big GPU. 삼성전자와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디어 간담회를 연 젠슨 황은 삼성의 HBM을 사용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테스트 중이며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반도체로 막대한 양의 인공지능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납품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HBM이 훨씬 많이 필요한데 SK하이닉스가 충분히 납품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성능을 빨리 나타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걸 원하고 있을 겁니다. 젠슨 황의 이 한마디에 삼성전자 주가는 5% 이상 뛴 반면 SK하이닉스 주가는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수성을 해야 하는 SK하이닉스는 이달 말 세계 최초로 5세대 모델 HBM3E의 공급을 시작합니다.
이에 맞서는 삼성전자는 D램을 12단까지 쌓아올린 신제품을 선보이는 등 HBM 시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오늘도 여야 대표는 격전지로 향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수도권 험지인 안양을, 이재명 대표는 인천을 찾아 바닥 민심을 훑었습니다. 조성호, 이광희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빨간색 야구 점퍼를 입은 한동훈 위원장이 손을 흔들자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안양에서 첫 현장 선대위를 연 한 위원장은 민심에 순응하는 여당이란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리는 민심에 순응하는 정당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입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와 전현직 의원 간의 대결이 펼쳐지는 안양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전패한 지역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3석을 모두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모두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며 두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어제 사과를 들고 연설했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대파를 들어 보입니다. 여러분, 850원 내리 맞습니까? 아니요! 5,000원이랍니다, 5,000원. 마트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에 875원은 합리적이라고 말한 걸 거론한 겁니다. 서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야 돈이 돈다며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소비 승수 효과라고 해요.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재명 대표는 닷새째 수도권 지원 유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이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을 포함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3곳 중 11곳을 석권한 곳입니다. 이 대표는 낙관론에 대한 경계도 주문했습니다. 무슨 170석이니 180석이니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대표는 내일 야권의 텃밭인 광주 등 호남을 찾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고려대 운동권 선후배 등의 대결로 주목받는 서울 성북갑입니다. 민주당 현역 김명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종철 후보가 경쟁하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 유승희 후보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곳 성북갑 지역구는 고려대 운동권 선후배 간 대결이 펼쳐집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땐 야당과 여당의 희비가 엇갈렸던 곳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집에 3개나 있어요. 예. 하나 더 드릴까? 운동권 심판을 앞세운 이종철 후보는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었던 지난 12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며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나 정체되고 지체되고 진행되던 것도 엎어지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안동 안 가면은 먹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시큼한 게 새콤하면서도 이게 놔두면 이제 시원하네. 8년간 성북구청장, 4년간 이 지역 현역이었던 김영배 후보는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며 정책의 연속성을 내세웠습니다. 새들도 그렇고 저기 가면 굉장히 큰 물고기가 있어요. 제일 보람이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민생공약 대결도 치열합니다. 이 후보는 속도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김 후보는 교통과 주거 여건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는 또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강력한 속도를 내겠다. 교통 여건하고 재개발 수요 이런 게 많은 편이거든요. 강북 횡단선이라든지 이렇게 교통 여건이 좀 대폭 개선이 돼야 되면. 지난 19대와 20대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이 지역 현역을 지낸 유승희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선 새로운 미래 후보로 나섰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아시안컵에서 논란을 빚은 이강인이 동료들과 팬들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모범적인 사람이 되겠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주장 손흥민은 사과하는 것도 용기라면서 내일 태국과의 경기에서 똘똘 뭉친 대표팀을 약속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태국전 마지막 훈련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 선 이강인이 허리를 숙여 사과합니다.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실망시켜드려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자신을 향한 쓴소리가 인생에 큰 도움이 됐다며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축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 그리고 팀에 더 도움이 되고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 주장 손흥민도 이강인을 재차 품었습니다. 어제 대표팀에 합류한 이강인은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단에 사과했고 일부 선참 선수들은 이강인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며 무거운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사과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런 용기 있는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런 마음을 잘 받아주지 않았나 싶고요. 어린 선수인 만큼 그런 실수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손흥민은 손가락 부상을 걱정하는 시선에 대해선 웃음기 넘치는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부탁이 있는데 손가락 기사는 이제 좀 안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축구 선수이다 보니까 손가락 하나는 없어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황선홍호는 내일 저녁 8시 태국전 대승으로 축구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But to remember, it was a sin to kill a mockingbird. They don't do one thing but just sing their hearts out for us. 걸작 앵무새 죽이기는 온 마을이 한 명을 짓밟는 광기를 그립니다. 유죄 판결을 앞둔 배심원들에게 변호사가 꾸짖듯 말하죠. The defendant is not guilty. But somebody in this courtroom is. 한비자는 전국시대의 마키아벨리입니다. 군주가 권력을 지키려면 신하들을 통제하라는 불신의 제왕학을 설파했죠. 죽이려면 확실히 죽이라는 게 냉혈통치술의 한 대목입니다. 사람을 물에 빠뜨려 한번 물을 먹이고 그치면 안 된다. 쉬지 말고 기세를 타 가라앉히는 게 상책이다. 잔인합니다. 1%의 희망에 도전했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졌지만 이겼다. 이재명 대표의 끝까지 맞서 당당하게 자존을 세운 덕분 아닐까요? 그는 영화 트루먼 쇼처럼 모두가 나를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다는 생각까지 했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그는 활발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하위 10% 평가를 받아 점수 30%를 깎였습니다. 1차 경선에서는 과반 지지를 얻고도 패했죠. 정봉주 후보의 공천이 취소돼 차점자 승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취소된 다른 지역구는 친명계 2위가 이어받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지난 총선 때 개인 신상 문제가 불거진 후보를 차점자로 바꾼 선례도 있었습니다. 2차 경선 상대는 전략 공천에다 25% 가점까지 받았습니다. 투표도 전국 권리당원 위주로 강성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됐죠. 처음부터 끝까지 기운 운동장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박용진은 절대 안 된다는 게 공천 원칙인가? 솔직하게 경쟁자를 자른다고 하라. 그런데 박용진 죽이기 성공했을까요? 거꾸로 키워줬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이 말과 쌍벽을 이뤄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명언을 띄운 채 논란 많던 민주당 공천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3월 20일 앵커 칼럼 오늘 박용진 가라앉히기였습니다. 꽃샘추위 속에서도 벚꽃들은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군항제를 이틀 앞둔 진해뿐 아니라 남쪽 곳곳에서 모습을 비추고 있는데요. 날도 포근하면 좋으련만 내일 아침까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 춥겠고요. 모레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동부를 포함한 수도권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불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강원 산지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0도로 오늘보다도 기온이 낮아지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홍성이 11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으로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오후 중부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뉴스9은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중계 방송 관계로 1시간 늦은 10시에 찾아뵙습니다. 3월 20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